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베이징이나 델리의 노동자들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임금을 받을 때 런던의 노동자들은 그들보다 4배 이상의 실질 임금을 챙기고 있었죠.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동료가 아니라 수익을 갉아먹는 거대한 비용 덩어리였습니다. 바로 이 비싼 인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값싼 석탄을 채워 넣으려는 시도가 우리가 아는 현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이라는 우아한 단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용 산출의 세계를 공개합니다. 참견 시작.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산업혁명은 대개 위대한 발명가들의 천재성과 과학적 호기심이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제임스 와트가 끓는 주전자 뚜껑을 보고 증기기관을 떠올렸다거나 하그리브스가 넘어진 물레를 보고 다축 방적기를 발명했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장부를 들여다보는 자본가의 시선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 모든 혁명적 발명은 영감의 산물이기에 앞서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8세기 초반의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난 영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런던의 숙련 노동자 일당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2배,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4배에서 5배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시 영국의 공장주였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하나 만들 때마다 나가는 인건비가 경쟁국들보다 몇 배나 높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싼 사람을 쓰지 않고도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속의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기술의 발전은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술의 도입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당시 프랑스나 중국에도 뛰어난 기술자나 학자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영국을 앞서기도 했고 정교한 자동 인형을 만들 정도로 기계공학 수준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그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여전히 저렴하고 고분고분한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써서 만드는 게 기계를 만들어 돌리는 것보다 훨씬 싼데 굳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기계를 개발할 바보 같은 자본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면 영국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높은 임금이라는 압박은 영국 자본가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신할 기계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그 비용을 회수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죠. 즉,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것은 영국인이 특별히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시장의 가격표가 기계를 쓰지 않으면 망하게끔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국만이 가진 또 하나의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표면 바로 아래에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던 석탄입니다. 당시 영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선박 건조로 인해 숲이 사라지면서 심각한 목자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땔감 가격이 폭등하자 사람들은 땅속의 검은 돌, 석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운 좋게도 영국의 석탄 산지는 바다나 강과 가까워 운송 비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인건비는 가장 비싸고 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유일무이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싼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값싼 석탄을 태우는 기계를 만든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경제적 논리가 바로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숙련도나 컨디션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없는 기계와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석탄의 조합에서 진정한 자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의 과정이 처음부터 매끄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모델들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형편없을 정도로 효율이 낮았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잡한 기계들이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 세상을 바꾸는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국의 광산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광산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하수가 차오르는 문제였습니다. 석탄을 더 깊이 파 내려갈수록 물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이를 퍼내지 못하면 광산은 폐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초기 형태의 증기기관인 뉴커먼 기관입니다. 사실 이 기계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하마였습니다. 열효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최악이었죠. 만약 이 기계를 석탄값이 비싼 프랑스나 에너지 운송이 힘든 중국에서 돌렸다면 아마 단 하루 만에 파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석탄이 발에 치이는 영국의 광산이었기에 연료가 공짜나 다름없으니 효율이 좀 낮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처음부터 완벽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특수한 경제적 환경이 갖춰졌을 때 기술은 비로소 생존하여 진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뉴커먼의 조잡한 증기기관은 영국의 저렴한 석탄 덕분에 광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남은 시간 동안 수많은 개량을 거쳐 제임스 와트의 효율적인 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의 시작은 천재의 영감이 폭발한 순간이 아니라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본가들이 저렴한 에너지를 발판 삼아 인간을 기계로 갈아치우기 시작한 거대한 비용 절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자본의 논리는 공장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실을 잡고 옷감을 짜던 사람들의 손은 이제 철제 부품과 톱니바퀴에 밀려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영국의 광산에서 증기기관이 거대한 물줄기를 퍼올리며 생존을 보고하는 동안 영국의 또 다른 곳에서는 더 거대하고 세속적인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바로 면직물 산업입니다.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 면직물 시장의 절대 강자는 영국이 아니라 인도였습니다. 인도산 면직물은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인도에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저렴한 노동력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영국 자본가들에게 인도산 면직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국 시장은 이미 인도산 천에 점령당했고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인도 수준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사람의 손보다 수십 배 빠른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높아진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과 권익은 임금 삭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기계 제작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그리브스의 다축 방적기나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가 탄생한 진짜 배경입니다. 이 기계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실을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실이 자주 끊기거나 품질이 들쭉날쭉했죠. 하지만 자본가들에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의 노동자가 기계를 통해 10명, 아니 100명분의 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산성의 도약이었습니다. 인건비라는 거대한 지출 항목을 기계 유지비라는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 치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면직물 공업에서 일어난 혁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당시 영국의 기술력이 그토록 독보적이었느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발명가 보캉송은 이미 태엽으로 움직이는 정교한 자동 인형을 만들었고 자동 직조기의 원형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정교함만 따진다면 프랑스가 영국을 앞선 부분도 많았죠. 하지만 프랑스의 공장주들은 이 기계들을 보고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기계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기꺼이 일하겠다는 가난한 농민들이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기술은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득이 되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프랑스에서 자동 직조기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지만 영국에서는 파산을 막아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똑같은 설계도라도
어느 나라 장부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혁명이 되기도 하고 장난감이 되기도 하는 셈입니다. 결국 산업혁명은 영국인의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의 인건비가 기계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쌌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자본의 시선은 이제 숙련된 장인들의 손에서 기계의 시스템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생산 방식은 장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기계화는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도권을 인간에게서 자본으로 가져오는 심리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기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휴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자본가들은 기계라는 규격화된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만드는 제품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기계 옆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통해 찍어내는 제품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우아한 단어는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단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이제 기계의 부품처럼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수만 년간 유지해온 노동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던 인간이 기계의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객체로 전락한 것이죠. 하지만 이 비정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파괴적으로 낮추었습니다. 한때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면직물 옷이 일반 서민들의 일상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장인의 자부심을 기계의 톱니바퀴로 갈아 넣은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공장들은 이제 멈추지 않는 괴물이 되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석탄과 비싼 인건비가 만들어낸 이 기묘한 조화는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의 불길이 영국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이 놀라운 기계들을 보며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영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만으로는 산업화를 이룰 수 없었을까요? 영국의 거대한 공장들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를 보며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경외심과 동시에 깊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프랑스나 독일의 지식인들은 영국의 기계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설계도를 입수해 자국에 도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국의 기술은 국경을 넘는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던 증기기관과 방적기가 프랑스의 공장에서는 수익은커녕 적자만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본가의 장부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운용하는 비용이 노동력의 가격보다 낮을 때에만 비로소 자본으로서의 생명을 얻습니다. 당시 프랑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영국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석탄은 영국에서 수입해오거나 깊은 산골에서 어렵게 채굴해야 했기에 영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결국 프랑스 자본가들에게 영국의 첨단 기계는 가성비가 최악인 비효율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싼 석탄을 태워가며 기계를 돌리는 것보다 주변에 널려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손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프랑스의 노동력이 너무 저렴했기에 혁명이 지체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진보가 반드시 도덕적 지향이나 지적 발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노동자의 비참하게 낮은 임금이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계의 제작 비용은 낮아졌고 에너지 효율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 세계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과 사람을 쓰는 비용이 교차하는 임계점,
즉 골든 크로스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기술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국만의 특수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기계를 쓰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지구적 산업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기술은 인종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인간의 숙련도였습니다. 과거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한 장인이 생산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중심의 시스템에서 장인의 노련함은 오히려 규격화를 방해하는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복잡한 공정을 잘게 나누어 누구나 몇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치환했습니다. 인격이 제거된 노동,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거대한 기계의 문법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의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소외라는 차가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발전이라 부르지만 그 기저에는 비용을 줄이고 통제력을 높이려는 자본의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전 세계의 불을 재편했습니다. 기계를 먼저 도입해 생산 단가를 낮춘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전 세계의 자원을 흡수했고, 저렴한 노동력에 안주했던 국가들은 그들의 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능의 차이가 아닌 비용 산출의 차이가 국가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산업혁명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부상 역시 18세기 영국의 공장주들이 했던 고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지 노동 비용이 기술의 유지 비용보다 높아지는 순간 인류는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보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보여줍니다. 산업혁명은 천재들의 화려한 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던 인간들의 집단적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비정하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인류를 빈곤의 수렁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문명의 모습은 그 시대가 써내려간 장부의 최종 합계 금액인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가치가 치솟고 자원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지극히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만든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장부 위에 적힌 차가운 숫자였던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사건 이면에 숨겨진 욕망과 경제의 톱니바퀴를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